반갑습니다. 토토홈즈 스포츠 분석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의 댓글에 스포츠 카페를 기재해 두었습니다. 가입권료 없이 입장하실 수 있으니 스포츠 카페에서 추천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엘체와 빌바오입니다. 엘체의 포메이션은 3-4-1-2이며 핵심 수비수 아펑그루버의 결장으로 수비 라인 안정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라파 미르는 제공권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볼 터치가 길어 전방 유지력이 떨어집니다. 헤르만 발레라는 2선에서 연계 플레이를 시도하지만 중원에서의 지원이 부족해 공격 전개가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드리고 멘도자는 빌드업 시 전환 패스를 시도하지만 수비진의 간격 붕괴로 인해 역습 전개 시 뒷공간이 자주 노출됩니다. 특히 아펑그루버의 부재로 인해 커버 타이밍이 늦어지고 세컨드볼 대응이 불안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백 라인은 간격 유지가 느슨해 하프스페이스에서의 압박 대응력이 떨어지고 측면 전환 시 조직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수비 중심축이 무너진 상태에서 전방 압박 강도도 낮아져 경기 내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엘체는 홈이지만 전체적인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 흐름을 쉽게 되돌리긴 어렵습니다. 빌바오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최근 알렉스 베렌게르를 변칙적으로 펄스9 형태로 기용하며 공격 다양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베렌게르는 원래 윙포워드 출신으로 순간적인 가속력과 라인 브레이킹 타이밍이 뛰어나 수비 뒷공간 침투에 특화된 자원입니다. 이냐키 윌리엄스는 전방 압박과 돌파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상대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듭니다. 마로안 산나디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연결하며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빌바오는 하프스페이스 점유 능력이 뛰어나며 점유 후 컷백 루트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리듬을 보입니다. 특히 베렌게르와 이냐키 윌리엄스의 스피드 조합은 엘체의 느린 3백 수비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합니다. 전방 압박 이후 빠른 측면 전환으로 상대를 흔드는 플레이가 정교하게 완성되고 있어 원정에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습니다. 빌바오는 공격 전개 속도와 체력 유지력이 모두 안정적이며 수비 전환 속도도 엘체보다 확연히 빠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수비 안정성과 전환 템포의 차이가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엘체는 아펑그루버의 결장으로 인해 수비 조직이 붕괴된 상태이며 3백 간격 유지가 불안합니다. 빌바오는 베렌게르를 중심으로 변칙적인 공격 루트를 전개하며 전방에서 압박과 침투를 동시에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냐키 윌리엄스의 돌파와 베렌게르의 라인 브레이킹이 결합될 경우 엘체의 느린 수비 라인은 버티기 어렵습니다. 특히 하프스페이스 대응이 느린 엘체의 구조는 빌바오의 공격 템포에 완전히 말려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바오는 점유율보다 효율적인 전개에 집중하며 중원에서 볼을 탈취한 후 빠르게 상대 박스로 진입할 것입니다. 전반부터 엘체의 수비 간격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고 후반으로 갈수록 빌바오의 압박 강도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전술적 완성도와 스피드 전개 모두에서 빌바오가 한 수 위의 경기 운영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빌바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토트넘과 아스톤빌라입니다. 토트넘의 포메이션은 4-3-3이며 최전방의 히샬리송이 제공권과 압박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전방 압박 시 1차 트리거로 움직이며 세컨드볼 회수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합니다. 쿠두스는 우측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를 활용하며 하프스페이스를 찢는 돌파로 공격의 깊이를 만듭니다. 사비 시몬스는 토트넘의 공격 템포를 완전히 바꾼 핵심입니다. 그는 중앙에서 볼을 받자마자 방향 전환으로 상대 압박을 무력화시키며 쿠두스와 히샬리송의 움직임을 동시에 살려내는 시야와 패싱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공격 전개가 훨씬 직선적이고 전환 속도가 빨라진 이유가 바로 사비 시몬스입니다. 좌측의 오도베르는 폭넓은 활동량으로 수비 라인을 끌어내며 사비 시몬스의 스루 패스를 받아 침투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냅니다. 또한 주앙 팔리냐는 중거리 슈팅 타이밍을 예리하게 가져가며 세컨드 찬스 상황에서 결정적인 득점 옵션이 됩니다. 토트넘은 전방 압박과 하프라인 위로 빌드업이 모두 안정적으로 돌아가며 홈에서는 높은 볼 점유율을 유지하는 팀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사비 시몬스를 중심으로 한 연계 플레이와 측면 돌파 루트를 통해 아스톤빌라의 포백 수비를 강하게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스톤빌라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와킨스가 전방에서 압박과 연계를 동시에 담당합니다. 그는 뒷공간 침투 능력이 뛰어나지만 최근 경기에서 고립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맥기는 2선에서 템포 조절과 세컨드볼 커버에 집중하며 틸레만스는 중원에서 공격 빌드업을 이끌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을 상대로는 수비 전환이 느립니다.
빌라는 수비 시 포백 간격을 좁히며 안정적인 수비를 지향하지만 하프스페이스 커버가 느려 중앙에서 볼을 돌리는 팀에게 자주 흔들립니다. 특히 쿠두스와 사비 시몬스처럼 드리블과 패스의 템포를 빠르게 바꾸는 유형을 상대로는 대응이 어려운 편입니다. 빌라는 역습 시 와킨스의 개인 돌파를 활용하려 하겠지만 토트넘의 하프라인 압박과 라인 컨트롤에 막혀 주도권을 쉽게 잡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아스톤 빌라는 수비에 많은 인원을 두겠지만 중앙 압박이 뚫리는 순간 빠른 템포 전환에 취약한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전술적으로 토트넘이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비 시몬스를 중심으로 한 공격 루트가 완전히 자리 잡았고 그의 볼터치 한 번이 경기의 템포를 바꾸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쿠두스는 폭발적인 돌파로 빌라의 측면 수비를 압박할 것이고 히샬리송은 중앙에서 상대 센터백을 등지고 볼을 받아내며 이선 진입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주앙 팔리냐의 중거리 슈팅이 경기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빌라 입장에서는 수비 라인을 낮추며 압박을 피하려 하겠지만 토트넘은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전환 플레이를 이어갈 것입니다. 결국 이 매치는 볼점유, 템포 조절, 하프스페이스 공략의 세 요소가 완성된 토트넘이 흐름을 장악하는 그림입니다. 빌라가 수비적으로 버티더라도 사비 시몬스의 전진 패스 타이밍이 빌라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홈에서 토트넘은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템포를 주도할 것이고 이 리듬이 유지된다면 후반부엔 결정적인 찬스를 꾸준히 만들어낼 것입니다. 토트넘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셀타비고와 소시에다드입니다. 셀타비고는 3-4-3 전형을 유지하며 홈 경기에서는 라인을 공격적으로 끌어올리는 팀입니다. 파블로 듀라는 전방 압박 시 상대 빌드업을 끊어내는 지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이아고 아스파스는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하프스페이스에서 연계 패스를 주도합니다. 특히 아스파스의 침투 타이밍은 여전히 라리가 정상급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박스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상대 수비를 흔들기에 충분합니다. 일라익스 모리바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수비와 공격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셀타비고의 홈 경기력은 리그 내에서도 까다로운 수준이며 홈팬들의 강한 응원과 에너지로 인해 상대가 전반 중반 이후 체력적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같은 강팀들도 이 구장에서 쉽지 않은 경기를 펼쳤던 이유가 바로 그 압박감 때문입니다. 오늘 경기 역시 소시에다드가 이 환경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소시에다드는 4-1-4-1 전형을 유지하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간격이 쉽게 벌어집니다. 미켈 오야르사발은 측면에서 커싱과 볼 운반 능력은 탁월하지만 원정에서는 상대 압박에 밀려볼 터치 횟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쿠보 타케우사는 빠른 돌파로 공간을 노리지만 셀타비고의 하프라인 압박 앞에서는 자신의 장점을 살릴 만큼 여유로운 볼 간수가 어렵습니다. 베냐트 투리엔테스는 중원에서 전개를 이끌지만 원정에서 압박이 강한 경기에서는 템포를 잃고 패스 성공률이 급감하는 문제를 보입니다. 특히 소시에다드는 올 시즌 원정 승률이 급격히 하락하며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중후반 이후 집중력 저하가 뚜렷해지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보다 환경과 심리적 요인이 승패를 가를 가능성이 큽니다. 셀타비고는 홈에서 전진 압박과 세컨드볼 회수를 통해 경기 리듬을 장악하며 아스파스와 모리바의 연계 플레이로 공격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소시에다드는 원정 경기마다 후방 빌드업이 흔들리며 실책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쿠보 타케우사와 오야르사발이 전방에서 창의적인 돌파를 시도하겠지만 셀타비고의 촘촘한 중원 블록 앞에서는 공간 확보가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홈팬들의 압박감은 상대 수비라인의 의사결정을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전반부터 셀타비고가 주도권을 잡고 후반 들어 체력 우위를 앞세워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셀타비고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있습니다. 영어를 클릭하시면 스포츠 카페로 연결됩니다. 스포츠 카페에서 변동되는 배당과 흐름에 대한 이슈 및 최종 조합 픽을 더욱 더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스포츠 카페에 입장하셔서 최종 조합 및 세부적인 분석을 확인하시면 더욱 더 효과적으로 승률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권료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부담 없이 아무나 입장 가능하니 꼭 참여하시길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리버풀과 맨유입니다. 리버풀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에키티케와 모하메드 살라의 전방 조합이 공격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에키티케는 타이밍을 읽는 움직임이 탁월하며
상대 수비 라인 사이의 틈을 기민하게 파고듭니다. 모하메드 살라는 익숙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인버티드 무브를 시도하며 중앙으로 좁히는 순간에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만듭니다. 비르츠는 공격 이선에서 템포 조절과 라인 사이 연결 플레이의 강점을 보이며 살라와의 호흡을 통해 공격 방향을 빠르게 전환합니다. 리버풀은 에키티케의 침투 움직임을 기점으로 좌우 풀백이 동시에 오버래핑에 가담하며 공격 폭을 넓힙니다. 특히 살라가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오는 순간 비르치의 전진 패스가 곧바로 슈팅으로 연결되며 높은 공격 효율을 만듭니다. 후방 빌드업에서도 중원에서 끊김이 거의 없고 세컨드볼 회수율이 높아 상대 진영으로 경기 흐름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안정감이 이번 경기에서도 리버풀의 주도권 유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뉴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마테우스 쿠냐가 전방에서 움직임을 통해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쿠냐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활용하지만 팀 전체의 밸런스 붕괴로 인해 지원이 늦는 경우가 잦습니다. 마운트는 이선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지만 압박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미드필더와 수비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집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창의적인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중원에서 압박이 실패하면 역으로 수비 뒷공간이 쉽게 노출됩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최근 경기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삼선과 포백 사이의 공간이 태평양처럼 넓게 벌어지는 장면이 잦습니다. 결국 상대에게 세컨드볼을 허용하며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공격수들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내주는 구조가 됩니다. 수비수들이 라인을 끌어올리지 못하면서 전방 압박도 느슨해지고 팀 전반의 간격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이 간격 문제는 리버풀의 빠른 템포 공격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에서 리버풀이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살라와 에키티케가 메뉴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입니다. 메뉴는 마운트와 브루노를 통해 템포를 끌어올리려 하겠지만 중원 간격 유지 실패로 인해 수비 전환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살라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순간 메뉴의 수비 라인은 빠르게 붕괴될 여지가 큽니다. 비르치의 세밀한 전진 패스가 연결되면 리버풀은 짧은 시간 안에 찬스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메뉴는 공격 시 빌드업이 느리고 후방에서 볼을 잃는 순간 리버풀의 역습에 노출됩니다. 결국 경기의 주도권은 리버풀이 쥐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템포를 조절하며 경기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전반에는 탐색전 형태로 시작하겠지만 중반 이후부터 리버풀이 점유율을 높이며 맨유 수비 라인을 흔들어 나갈 전망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쌓이면서 메뉴의 간격 붕괴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흐름이라면 리버풀이 홈에서 공격의 리듬을 유지하며 주도권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리버풀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레반테와 라요입니다. 레반테는 5-4-1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수비 밸런스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반 로메로는 전방에서 활동 반경을 넓히며 수비 라인을 끌어내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로저 브루게는 중원과 전방을 오가며 세컨드볼 회수에 적극적으로 관여합니다. 파블로 마르티네즈는 후방 빌드업 시 중심축 역할을 맡으며 점유율 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레반테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위치 조정을 통해 빌드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으며 양쪽 풀백이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는 인버티드 풀백 전술을 변칙적으로 활용해 중원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방 침투 타이밍이 늦어지며 공격 템포가 다소 무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진 의지는 있지만 실제 박스 근처에서는 마무리가 부족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전체적인 경기 양상은 안정적인 점유 중심의 운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요는 4-4-1-1 전형으로 점유율 축구를 지향하지만 경기마다 완성도의 편차가 존재합니다. 호르헤 데 프루토스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전개 연결을 돕고 28라조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다루며 전환 타이밍을 조율합니다. 우나이 로페즈는 중원에서 볼 순환을 주도하지만 전진 패스보다 안정적인 패스를 선호하는 타입입니다. 이로 인해 공격 템포가 빠르게 이어지기보단 점유와 패스 중심의 루즈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라요 역시 인버티드 풀백 형태로 중원 숫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양팀 모두 중앙에 많은 인원이 포진하면서 경기 템포가 느려질 것입니다. 공격 전개는 빌드업 중심으로 반복되지만 결정적인 박스 침투는 많지 않습니다. 결국 라요의 장점인 점유율은 유지되겠지만 위협적인 찬스 창출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점유율 축구를 지향하는 두 팀의 전술적 밸런스 싸움입니다. 레반테와 라요 모두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하며 중원 밀집도를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중앙지향적인 운영이 맞부딪히면 공간이 제한되고 양팀 모두 속도가 믿는 전환이 어려워집니다. 결국 볼점유율은 오가지만 찬스는 제한적으로 나오며 서로의 빌드업을 견제하는 구도로 흘러갈 것입니다. 특히 양팀 모두 전방 압박보다는 중원 블록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루즈한 템포 속에서 결정적인 찬스 없이 90분이 소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반부터 신중한 공방이 이어지고 후반에도 안정적인 수비 조직 유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결국 승부는 나지 않고 무득점 혹은 저득점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헤타페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헤타페는 5-3-2 포메이션으로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형성하며 하프라인 아래에서 밀집 수비를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합니다. 우체는 전방 압박 시 왕성한 활동량으로 세컨드볼을 노리지만 상대 진영 깊숙이 들어가면 결정적인 연계가 부족합니다. 아드리안 리소는 빌드업 구간에서 안정적인 패스 루트를 제공하지만 전진 타이밍이 늦어 역습 전환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아람바리는 미드필더 라인에서 수비 지원을 담당하지만 볼을 오래 끄는 습관이 있어 점유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쉽게 압박에 말립니다. 헤타페는 기본적으로 수비 안정감이 강점이지만 상대가 박스 근처에서 빠르게 템포를 전환하면 블록 내 간격이 흔들립니다. 특히 전반 후반으로 갈수록 측면 커버가 느려지며 상대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쉽게 노출되는 약점이 존재합니다. 홈 경기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전술적 밸런스에서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여전히 수세적입니다. 결국 레알 마드리드의 다양한 전술 전환에 맞서는 과정에서 체력과 조직 모두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공격 시 비대칭 인버티드 풀백 전술을 적극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발베르데를 오른쪽 풀백에 배치해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게 하면서 미드필더 숫자 우위를 만들고 볼 점유율을 주도합니다. 이 움직임으로 인해 중원에서의 점유가 안정되며 귤러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진 패스를 연결하며 공격 전환의 중심이 됩니다. 전반에는 음바페를 원톱으로 세워 수비 라인을 끌어내고 비니시우스가 측면 돌파로 박스 안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후반에는 호드리구와 투톱 형태로 전환하면서 속도가 믿는 공격 패턴을 강화하는 유연함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 미드필더진은 패스 템포를 높여 헤타페의 압박 타이밍을 무너뜨리고 공격 전개를 주도합니다. 수비에서는 라인이 높지만 전방 압박 성공률이 높아 실점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바페와 비니시우스의 전방 침투가 이어질 때 상대 수비 간격은 급격히 벌어집니다. 다양한 전술 변주와 유연한 포지셔닝으로 경기 내내 주도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공격 전환 속도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매치업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발베르데의 인버티드 무브를 활용해 미드필더 장악력을 극대화하며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전망입니다. 음바페와 비니시우스의 연속적인 침투는 헤타페의 파이브백 간격을 벌려놓을 가능성이 크고 귤러의 전진 패스는 그 틈을 파고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헤타페는 수비적으로 밀집된 형태를 유지하겠지만 장시간 압박을 견디기에는 체력 부담이 상당합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측면 전환 대응 속도가 떨어지고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밀릴 수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전술적 유연함과 공격 루트 다양화로 경기 내내 주도권을 유지하며 점유율 기반의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갈 것입니다. 결국 후반전으로 갈수록 전술 밸런스와 체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며 레알이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경기에 대한 분석에는 100%는 없습니다. 다만 한 달 동안 가계부를 봤을 때 수익권이냐 아니냐의 차이로 프로토는 많이 좌지우지됩니다. 제가 매일 적중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적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